일단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제일 먼저는 고교학점제에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 현재 교육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교육제도에서 고교학점제로 바뀔 때는 아마 많은 변화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현재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 현재 교육부에서는 어디까지 이제 발표가 날 상황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꼭 수학 선생님이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어느 정도 수학 학습 습관을 좀 잡아주는 게 필요한데, 도대체 수학 학습 습관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모든 게 다 끝나면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학습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자유롭게 좀 질문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교학점제, 일단 저희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이 다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2025년부터 다 본격적으로 이제 시행되는 시기에 놓였는데,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교학점제는 현재 교육제도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고교학점제 일부 도입 이렇게 써 있는데, 그 일부 도입하는 이 3년 동안 아마 순차적으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의 현재 변화 상황을 살펴보고, 아, 우리 아이들 이제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두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머님들 옛날에 혹시 대학교 다닐 때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자, 대학교 가시면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 수강 신청부터 했어요. 그래서 수강 신청에서 내가 듣고 싶은 과목을 좀 자유롭게 들었는데, 가는 과에 따라서 전공 필수 과목이 있었죠. 그럼 전공 필수 과목 듣고 나머지는 다 선택 과목으로 이제 각 과마다 다른 수업을 듣게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이 수업 제도가 공통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과목은 각자 이제 선택을 해서 수업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기존의 이제 교육제도와 지금 고교학점제로 바뀌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단위제였는데 바뀐 이유는 이제 학점제로 바뀌게 되죠. 이제 말이 좀 어렵지만 단위제 같은 경우는 이제 50분 수업 기준으로 해서 17번이 한 단위, 그 다음에 학점제는 50분 수업 기준으로 해서 16번이 한 학점. 그럼 딱 그냥 듣기만 해도 수업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었겠구나 좀 체감이 되시죠. 그 다음 이거에 관련해서 좀 궁금증이 많이 나오는 상황들은 학점제로 바뀌면 과연 우리 아이들 조기 졸업을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인데, 각 학년마다 일단 필수 최소의 이수 학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럼 그 학점을 무조건 학년마다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조기 졸업 불가능. 다음 최소 학점이 있지만 그 이상의 학점을 이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최소 학점만 이수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저희 이제 대학교 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1학년 때부터 한 4학년 때까지 시간표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시간표가 좀 빡셌죠. 근데 4학년 때는 대부분 좀 수업을 좀 널널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도 기본 이수 학점이 있지만 이 이상의 학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3학년 때는 좀 바쁘게 들은 친구들은 조금 널널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해서 이 3년 동안 시간이 얼마 정도 줄어드나 봤더니 대략 한 400시간 정도가 전체에서 줄어들게 돼요. 그럼 3년 동안 400시간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어머님들 그런 걱정 좀 되지 않으세요? 지금에 비해서 학습량이 좀 떨어질 텐데, 그러면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에 상관이 없지만 못하는 애들은 어떻게 챙길 것인가. 그래서 이 고교학점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는 우리 부족하거나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의 보충학습이 이제 같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자, 그럼 고교학점제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겠는가? 제일 첫 번째 과정을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과정이 어머님들이 어떻게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수업 받고 싶은 과목이 개설이 될 수도 있고 개설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과목을 개설하기 전에 학부모님하고 학생들에게 수요도를 조사를 해요. 자, 어떤 과목을 듣고 싶어? 이런 과목을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수요도 조사를 토대로 해서 과목을 이제 개설을 하죠.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수강 신청을 하고 수업 듣고 평가를 보게 되는데, 자, 평가 밑에를 봐주시면요, 이수, 미이수 딱 이 두 개밖에 없죠. 자, 이수 같은 경우에는 학점을 받았다는 얘기고요. 미이수 같은 경우는 학점을 이수를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이수 받지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고중학생, 뭐 대학교 때 생각하면 계절학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고중학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교학점제를 들어서 과목을 이제 개설을 했을 때요. 자, 고등학교를 생각해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듣고 싶은 과목들이 굉장히 많겠죠. 근데 그에 반해서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과목을 다 커버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문제점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 운영 방식이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인근 지역에서 한 학교를 정해두고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한 학교의 수업을 같이 들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첫 번째 방법을 봐주시면 거점 학교를 두고 나머지 학교에서 이 수업을 같이 듣는다. 그럼 어떤 문제점이 좀 생길 것 같으세요? 교실 터지겠죠? 애들이 다 못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거점 학교형 형식의 수업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이 예정이고요.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근 지역에서 학교를 한 2개에서 3개를 모아요. 이 모은 학교들 중에서 과목 수요를 조사한 다음에 학교별로 이제 나누어서 개설을 하는 거죠. 뭐 예체능은 A 학교, 뭐 체육은 B 학교, 수학은 C 학교 이렇게 나누어서 개설하는 방법인데 참 웃긴 게요. 이 제도가 딱 발표되고 나서 부동산 쪽의 흐름이 좀 달라졌다고 해요. 왜 그렇게 흐름이 달라졌는지 대충 예상해 가시죠. 아무래도 교육 특구라면 이 거점 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들의 좀 환경들이 좋을 테고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도 좀 같이 보였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까지는 마이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범 운행 중인데요. 자, 이 운영 중인 학교에서 뭐 서울, 부산, 대구 학교를 봤더니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거점형, 연합형, 온라인형 수업을 통해서 과목 개설의 제한을 좀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가장 최근에 또 하나 발표된 건 뭐였냐면 지역사회 연계 수업. 지역사회 연계 수업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인근 지역에 만약에 대학교가 있거나 아니면 지역 자치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만들겠다 이 제도였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과목 선택에 있어서 좀 제한되고 이런 문제되는 것들을 앞으로 다양한 방식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겠다. 현재까지 정부에서 발표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점 기준들이 좀 많이 달라졌는데요. 자, 지금 왼쪽에 있는 건 현행 과목 구조예요.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됐냐면 공통 과목 일반 선택까지는 전부 다 상대평가였어요. 그 다음 여기서 이 진로 선택 과목은 아이들이 다 하지 않았죠. 특정 대학의 특정 과에서 너 이거 해야 우리 학교 올 수 있어 이렇게 선택해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이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럼 실제로 수능을 보는 모든 과목들은 다 이제 거의 상대평가라고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요 공통 과목이라고 하면 국어, 수학, 영어, 과학, 한국사 이렇게 5과목을 말씀드리는데요. 이 5과목만 상대평가, 나머지의 모든 과목은 다 절대평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학교의 학점제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나머지 모든 과목을 이제 절대평가로 채점하는데 이 절대평가는 자, 5개의 등급으로 A부터 E까지 나누고요. 여기서 I등급, 예전에 F학점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I등급을 갖게 되면 중학습을 통해서 학점을 재취득해야 한다. 이런 제도인데 제가 이따 입시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절대평가 과목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 사실상 우리 어머님들 제일 걱정되시는 건 이 내신 성적으로 우리 아이가 대학교를 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많이 드실 거예요. 못 가겠죠? 어떤 다른 대안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이제 좀 있으면 고등학교를 또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가잖아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 특목고나 자사고를 생각해보시는 부모님 계실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면 중학교 때 성적 매기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 다 절대평가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 주요 과목에 대한 등급은 다 A등급을 거의 깔고 들어가요. 굉장히 많은 비율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똑같은 상황이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대학교를 못 가길 바라는 선생님들은 안 계세요. 그러면 이렇게 절대평가를 했을 때는
A 학점을 너무 남발해가지고 애들 성적을 다 잘 주지 않겠느냐. 실제로 성적표는 이제 등급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학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비율 보이시죠? 전체 몇 명이 수강했고 그 중에서 A가 몇 프로, B가 몇 프로, C가 몇 프로를 얻었다. 그러면 실제 학점도 중요하겠지만 몇 퍼센트의 비율로 이 등급을 맞았는지도 이게 대학교가 이제 성적을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발표된 상황인데요. 제가 일단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어머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과정이 확정되는 건 내년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 설명회를 통해서 어머님들께 이걸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자, 내년에 이게 발표가 나요. 그럼 우리 1년 동안 손 놓고 있어요. 어차피 이제 달라질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1년 동안은 아이들이 어떻게 이제 대비를 시켜야 될지 어느 정도 준비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이제 정책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정시, 수시 통합하겠다. 원래 수시가 9월 달에 원서를 썼고요. 정시가 12월 달에 원서를 썼는데 12월 달로 전부 다 통일시키겠다. 쓰는 시기가 달라진 거지 수시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다음 두 번째, 공통교육과정 상대평가하겠다. 단, 이 공통교육과정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킬 건지 혹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끝낼 건지 혹은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중학교 3학년까지 내릴 건지 중학교 3학년까지 만약에 내리게 되면 아이들은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 전부 다 이제 선택 과목만 수강하게 되는 거죠. 다음 세 번째, 이 단어만 봐도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연합고사의 부활. 저도 연합고사를 안 봤거든요. 자, 고등학교 올라오기 전에 시험을 보겠대요. 이 시험은 고등학교 수업을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패스로 논패스만 따질 건데 처음에 얘기가 나왔던 건 패스하면 고등학교 입학, 패스하지 못하면 고등학교 입학 못해.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중등과정 마치고 고등학교 입학을 못하는 친구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면 그래 패스 못해도 고등학교 입학은 시킬게. 하지만 패스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충학습들은 제도를 좀 마련할 거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자,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내신이 거의 다 대부분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내신의 힘이 지금같이 이제 빡세지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제도들이 필요한데 그 제도로 뭐를 이제 발표를 했냐면 제2의 수능, 지금까지 수능과 다른 서술형, 논술형으로 시험을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자, 2020년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그 다음에 우리 미래형 수능 대입 방향은 2025년에 정확하게 발표가 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 중에요. 이 4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좀 있어요. 왜냐면 자, 국가교육회 의장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수능 같은 경우는 서술형이나 논술형으로 보는 국가들이 되게 많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수요가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한다면 우리도 이 방향성을 좀 따라가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같이 계시던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야, 서술형으로 바꾸면 도대체 채점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1차적으로는 국가에서 채점을 하고 인재를 선발하는 대학교에서 2차 채점을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보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국가교육회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앞으로의 수능을 서술형이나 논술형으로 바뀔 수 있는 가망성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지금 딱 이 얘기 들었을 때 뭔가 느낌 오시죠? 저희 아이들 수학 공부나 다른 공부를 할 때요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정확하게 정답을 찍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그것보다 이제 더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될 건 본인들의 생각을 좀 많이 표현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고교학 학점제에서에 대해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장점과 단점을 봤을 때 저는 그냥 주관적으로 봤을 때요. 사실 장점이 더 많아요. 좋은 점들이 많은데 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런 제도가 사실 제일 큰 문제거든요. 자, 장점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일반고하고 특목고에 대한 경계선이 어느 정도 허물어질 거예요. 자, 아까 우리 개강 이제 수요도 조사를 할 때요. 과목에 대한 수요도 조사를 할 때 어머님들과 학생들한테 어떤 과목을 수강하고 싶은지를 조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특목고에 있는 심화 과목 있죠. 이 심화 과목을 학생들이 원한다면
일반고에서도 개설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그러면 특목고에 있는 수업만이 아니라 일반계고에서도 특별히 이 수업을 충분히 이제 수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다음 두 번째는 지금까지는 이제 문과와 이과로 나눠졌잖아요. 그러면 이과 학생들과 문과 학생들은 거의 비슷한 교육 과정을 배웠고 똑같은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줄 세우기 이제 교육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학생들이 이제 과목을 선택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획일적인 교육이나 경쟁 중심에서는 좀 많이 탈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 학생들의 수업 참여와 높은 동기부여인데, 자 이거는 현재 그 마이스터고에서 운영을 했을 때 선생님들이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수학 공부 억지로 시켰더니 엄청나게 안 했는데 지네들이 하고 싶은 거 했더니 너무 열심히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들이 원하는 과목을 했더니 그런 거 동기부여가 좀 많았고 성취도도 훨씬 더 좋았다. 이런 게 이제 고교학점제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에 반해 단점은요. 자, 교과 과목 수가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자, 우리 아이가 수강하고 싶은 과목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운이 좋으면 이 과목을 신청할 수 있겠죠. 수강할 수 있겠고. 근데 내가 꼭 듣고 싶은 과목을 수강 신청을 했는데 이게 개설이 안 됐어요. 그럼 그 과목 자체를 아예 수강할 수 없게 되겠죠. 자,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아까 고등학교에 있는 교원 수는 굉장히 한정적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고교학점제로 바뀌고 여러 과목을 개설해야 됐을 때 한 선생님께서 이제 수업해야 되는 수업이 최소 1.8개에서 2.5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면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부담이시죠. 원래 한 과목씩 수업을 하셨는데 그거에서 추가로 몇 개씩 이제 더 수업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과목 수 제한에 대한 좀 범위가 현재는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 수강생 제한이 거기서 오는 수강 신청인데, 저희 대학교 때 생각해보면요. 제가 듣고 싶은 인기 있는 강좌가 있어요. 그래서 개설 시간이 9시예요. 9시 인터넷에 들어갔죠. 서버가 다운됐어요. F5를 막 계속 눌러요.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우리 아이들도 수강 신청을 하고 싶더라도 인기 있는 강좌는 본인이 원하는데도 수강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가 현재가 이제 선택형 수능이에요. 이제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는 세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데, 지금 이미 대학교에서는 우리과 오고 싶으면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봐라 이렇게 정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고교학점제로 바뀌더라도 여러 과목들 중에 우리과 오려면 이 과목 무조건 듣고 와 이렇게 아마 정해둘 거예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우리 아이가 만약에 수학과를 간다고 치자고요. 근데 수학과를 가는 학생이 만약에 고등학교 때까지 미적분을 아예 안 배우고 와요. 그럼 우리 대학교 때는 교양 과목 중에 미적분의 기본이 아예 없거든요. 그럼 수학과를 갈 수 있는 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거는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와라. 어느 정도 정해놓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미래 공부 방향은요. 지금까지 공부 방법은 만약에 뭐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면 난 고등학교 때까지 뭐 어떤 걸 준비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갈 거야 이렇게 준비를 했다면, 그 이외의 학생들은 나 무조건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잘 봐서 대학교 잘 가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3년 동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부만 하고 수능 준비만 했다고 하면 내가 가고 싶은 과의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을 때는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자제분들을 가지신 어머님들께서는 우리 아이가 어떤 과를 가고 싶어 하는지, 그러면 그 과에서는 어떤 과목을 꼭 수강을 해야 되는지를 반드시 알고 계셔요. 자, 그러면 변화하는 대입의 흐름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현재 대입제도를 어머님들께 설명해 드릴 이유는 사실 크게 없어요. 뭐 정시가 늘어났다, 그다음 자소서를 쓰는데 많은 것들이 제한됐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여기 이제 목록에 넣어놨던 건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자, 일반계고를 가든, 그다음에 자사고를 가든, 특목고를 가든, 지금 전체 이제 학생들을 뽑는 비율을 보면 정시를 굉장히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비율이 몇 퍼센트냐면 40%. 나머지 60은 수시예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부 다 수시로 대학교를 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은 몰라서 이 제도를 활용을 못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자, 일단 교과 전형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 성적 좋으면 갈 수 있어요.
근데 학교 성적 좋으면 갈 수 있던 원래 그런 제도였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적이 절대평가다 보니 내신의 힘이 떨어졌다.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더 강화시키겠어요? 면접이나 서류들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인데요. 지금까지 이 제도가 제일 많이 알려진 건 뭐였냐면 특목고를 위한 제도다, 자사고를 위한 제도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왜냐? 특목고나 자사고는 본인들이 굉장히 이런 거 제도에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요. 뭐 수상 경력도 많이 챙겼고요. 각종 활동들도 굉장히 많이 해서 이 비교과 영역을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근데 일반 기고 학생들은 그에 반해 이걸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소수 학생들만 이 비교과 영역을 관리해서 대학교를 가는 이 제도를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자소서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한이 됐어요. 제한이 됐다는 건 좀 이제 잘하는 친구들, 이 관리를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독약이 될 수 있지만요. 일반 기고 학생들은 이제 비빌 수 있는 언덕이 생긴 거예요. 다 제한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고교학점제로 가면 갈수록 아마 이 수시에서는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뭘 준비하면 되냐? 자, 여기 써 있는 것 중에요. 빨간 거는 다 하지 말래요. 자, 수상 경력 하지 마. 희망사항도 하지 마. 다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말고요. 우리 뭐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동아리 활동 가능한데 동아리 활동 중에서 정규 동아리 가능해요. 다음, 봉사활동 다 안 되는데요.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을 시켜주겠대요. 나머지 진로활동, 세부 특기사항은 다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개인적으로 하는 활동은 다 제한을 시키겠다. 다만 학교에서 개최하는, 교사가 주최하는 활동들은 다 인정을 해주겠다예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래, 학교에서 하는 활동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선생님들이 하는 활동이 있을 거고 그걸 잘 따라하면 되겠지. 되게 막연하잖아요. 저희 이제 졸업생 중에서 후배들한테, 어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는 좀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서 제가 카톡을 좀 이렇게 복사를 해놨는데요. 이제 하나고 간 학생이에요. 지금 졸업해서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이 학생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소서를 준비할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를 하냐면요. 아무 생각이 없다가 엄마가 야, 그래도 너 좋은 고등학교 가야 돼, 좋은 대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학원을 다녀서 자소서를 한번 꾸며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원을 갔죠. 그러면 본인은 이런 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데 선생님들이 막 뭔가 알려줘요. 야, 여기 이게 썼으니까 가서 이걸 얘기해야 돼. 적응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근데 이 면접관들이 바보냐고. 다 알아요. 교수님들,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은 맨날 이 면접을 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자소서가 진짜 본인이 활동을 해서 쓴 자소서인지, 아니면 학원에서 꾸며낸 자소서인지, 아니면 엄마의 자소서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중학교 1학년, 이제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면요, 동아리 활동들이 있거든요. 이 동아리 활동들을 본인의 꿈이 확실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 그 활동을 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우리 자녀들 혹시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때 나중에 너 뭐 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엄마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나요? 중학생들도 별로 없던데, 초등학생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꼭 칭찬해주세요. 대부분은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요. 일단 학교에 있는 동아리를 하고요. 그 동아리 활동을 하다 보면 분명히 궁금한 것들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가서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저거 어떻게 해요? 근데 단 이거의 중요한 점은 한 번, 한 달, 두 달 이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선생님들이 나중에 이 평가, 이 자소서를 쓸 때, 생기부를 쓸 때 당연히 좋은 말씀을 써주시겠죠. 이 학생은 이 활동을 했는데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나에게 질문을 하고 저 많은 자료를 요청했다. 선생님들도 거짓말은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활동을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모른다, 이렇게 막연할 때는 학교에 있는 활동부터 무조건 참여를 해라. 그 단 활동을 참여하면서는 본인이 모르는 거나 궁금한 거는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라, 어필을 해라. 이런 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바뀌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어떻게 대비를 시킬 건가. 자, 첫 번째가 이제 적성이나 진로 탐색, 이제 미래의 꿈을 좀 찾아주자 이 얘기고요.
두 번째는 목표 대학교나 학과를 미리 설정해야 하지만 우리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학교를 갈지 정하지 못하겠다면 어떤 학과를 갈지 정도는 아이랑 충분히 좀 상의가 필요하다. 다음 세 번째는 선행에 대한 얘기인데요. 초등학교 어머님들 중에서도 혹시 우리 아이는 선행을 좀 빨리빨리 빼서 중학교 한 2학년쯤에는 미적분까지 끝내야지 이런 욕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죠. 네. 자, 저희 와이프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선행은 어디까지 진도를 나가야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번째는 이제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를 갈 때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노력을 해야 되는지, 어떤 능력들을 키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네 가지 활동 표 혹시 어디서 본 적 있으실까요? 이게 네 가지 활동이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를 올라가면 1학년 때 자유학년제인 거 아시죠? 시험이 없는 학년. 그 학년 동안 학교에서 하는 이렇게 네 가지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실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진로 탐색 활동은요. 이제 본인의 꿈이나 미래에 뭘 할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단편적으로 30분, 1시간 같은 시간이 안 돼요. 뭐 자벌드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본인들이 직접 체험을 해보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제일 많이 운영되는 건 하학년 시험 볼 때. 하학년 시험 기간 동안에는 이런 데를 가서 본인이 많은 직업 체험을 해보고 와요. 그러면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지만 그의 반 정도는 가면 소풍 간다는 느낌으로 가서 그냥 친구들이랑 놀다 옵니다. 그러면 이 활동을 갔을 때 어머님들께서 해주셔야 될 거는 갔다 왔을 때 야, 뭐가 재밌었어? 뭐가 기억에 남아? 이 정도는 한번 같이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동아리 활동은요. 고등학교를 가도 이게 지금 중학교의 활동이 분명히 기반이 될 텐데 아이들의 동아리 활동 이 선정 기준 첫 번째, 두 번째가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맨 첫 번째, 나랑 친한 친구가 있느냐. 두 번째, 선생님이 무섭지 않느냐. 이게 동아리 선택의 기준이에요. 그냥 막 선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중학교 때 하는 동아리 활동이 고등학교 때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으로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조금 더 하고 싶은 거, 그 다음에 조금 더 관심 있는 것들로 동아리 활동을 구성할 수 있게 어머님들께서 좀 도와주셔야 돼요. 아예 관심이 없으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아마 선택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제일 사랑받고 싶고 제일 인정받고 싶은 건 어머님들인 거 아시죠? 보이시나요? 집에서 너무 싸우셔서. 아이들 이런 활동을 하고 오면 꼭 집에서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 아이가 뭐 하고 싶은지는 한 번씩 같이 얘기를 좀 해봐 주시고요. 자, 이 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학교에서 위에는 이제 과목이 지정이 안 되어 있는 학교고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올라면 기하나 미적분을 무조건 듣고와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학교입니다. 그러면 학교마다 고교학점제로 바뀌더라도 필수 이수 과목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반드시 들어야 될 과목을 꼭 우리 아이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다음 이제 선행학습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거는 딱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고등학교를 올라감에 있어서 만약에 기숙사를 가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기숙사를 가면 아무래도 주중에는 내가 어떤 학습을 받고 싶어도 추가 학습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딱 주말에만 나오죠, 가끔씩. 근데 선행이 안 나왔다 하면 주말에 나와서 이거 배울 수 있는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면 어느 정도 이제 학습 습관이 다 자리 잡힌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새로운 가르침을 원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궁금한 부분,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숙사를 가서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는 이런 선행학습을 잘 못할 것 같다라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속도에다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모든 친구들은 다 공통 과목까지 더 집중 있게 신경 써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이 공통 과목까지라고 하면 이 수학 상하고 한데 아까 고교학점제로 바뀌면 딱 여기까지만 상대평가죠. 여기에서 아마 피 튀길 거예요, 정말. 그럼 이걸 어떻게 받느냐가 우리 아이들 대학교 갈 때 학점의 제일 기반이 될 텐데 여기까지 빵꾸가 났는지 안 났는지를 수시로 좀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확인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제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요. 지금까지 봤던 모의고사들이 수두룩하게 다 올려져 있어요.
그 중에서 만약에 수학 상과정을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고등학교 1학년 9월, 그 다음에 수학학까지 한번 평가를 해보고 싶다 하시면 고등학교 2학년 3월 모의고사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 모의고사를 아이한테 한번 풀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어머님들 생각에는 점수가 굉장히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이 모의고사를 아이들을 잡는 용도로는 활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시험을 봤을 때 아, 우리 아이가 이 부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학습을 더 시켜야겠구나 라는 정도로 판단을 하셔야지 마! 이것도 못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표현 능력의 강화. 우리 앞으로는 이제 고교학점제로 바뀌면요, 자율동아리나 수성경력, 독서활동, 개인 봉사활동이 자소서에 전부 다 제한이 걸려 있어요. 더군다나 공통과목을 제외한 이 과목은 다 절대평가로 한다면 도대체 대학교에서는 뭐를 기준으로 이제 아이들을 선발을 하겠는가, 이게 제 관심의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저기 왼쪽에 있는 훈장님 되게 오랜만에 뵙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갑자기 천자문 책을 던져주고 야, 신문에도 한문이 나오고 한문은 활용도가 많으니까 한문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 그래서 어렸을 때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재능한자 같은 걸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문을 되게 중요시했던 사회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세계적으로 영어를 다 잘하니까 영어가 굉장히 중요시됐던 해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한번 생각해봐요. 영어 과목이라는 건요, 저희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 어학연수다, 뭐 유학이다 갔다 온 친구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다 보니 영어 잘하는 친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고맙게도 그 이후에 변별력을 가진 과목이 수학이죠. 이 수학이라는 과목이 현재까지는 굉장히 많은 변별력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학생들이 대학교를 갈 때는 어떤 게 우리 아이들이 좀 변별력을 가질 수 있겠느냐. 수능 같은 경우에는 논술형이나 서술형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도 마찬가지로 면접이 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문제를 잘 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요, 그에 따라서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생각을 얼마나 잘 표현할 수 있는지, 이걸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는지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근데 이건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학원 중등단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인데, 병식기초 수업에서 이제 아이들이 나와서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아무리 잘 푸는 친구들 같은 경우도 나와서 발표를 하라고 하면 목소리가 잘 안 들리는 친구도 있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앞뒤가 잘 안 맞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경험이 좀 무시를 못한다는 게, 말을 계속 하다 보면, 또 설명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점점 더 늘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또 하나는 아이들 굉장히 짓궂은 거 아시죠? 제가 앞에서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저한테 선생님 저 이거 모르겠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 잘 없거든요. 근데 어떤 학생이 앞에 나가서 쭉 설명을 해요. 야, 이건 이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앞에 앉아있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요. 야, 너 그건 왜 그런데? 저건 왜 그런데? 무슨 심보인지 아시겠어요? 너 잘 드는 꼴은 못 보겠다. 수시로 계속 질문을 해요. 그럼 이런 공격들을 받다 보니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이 발표를 할 때는 더 꼼꼼하게 좀 탄탄하게 준비를 많이 해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공부를 할 때는 앞으로는 많은 이제 본인의 생각들이나 문제를 많이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두 번째에서 이제 2부에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첫 번째 이 표를 한번 봐주시면요, 제가 이제 우연히 기사를 보다가 이 중학교 아이들이 수학을 제일 많이 언제 포기하느냐, 그런 도표인데, 중학교 1학년하고 2학년 때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수학을 포기하죠. 초등학교 때하고 중학교 때의 수학은 굉장히 달라요. 중학교 올라오면 해야 할 양도 방대하게 늘어나게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중학교에 올라오면 이제 시험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아이들 학습 습관, 지금부터 좀 학습 습관을 잘 잡아놔야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아이랑 밥을 먹다가요, 저희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 수학이 너무 싫어. 안 하고 싶은데. 저희 아이 몇 학년인지 아세요? 초등학교 2학년. 여기 빵명인데. 어떻게 될지 진짜 심각하게 고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비를 시켜야 되겠느냐.
자, 첫 번째로는 정확하게 개념에 대한 이해와 숙지가 좀 필요하고요. 두 번째, 평소에 이제 실수하는 습관들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여기 계신 부모님들 중에서 혹시 우리 아이들 중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시험지를 혹시 풀려보시는 부모님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서술형 답안지 쓰는 거 보면 진짜 가관이거든요. 자, 이것도 미리 연습이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번째는 저도 알면서 실천하지 못하는 거지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독서를 많이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독서는 왜 필요한지까지 좀 같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마지막 이제 숙제나 복습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언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거는 교과서의 이론 내용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문제는 서초중학교에서 이번에 2-1 중간고사로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이거 내용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여기 내용에 써있는 건 뭐냐면 이 A의 세제곱의 4제곱은 A의 세제곱을 4번 곱했기 때문에 A의 12제곱이다. 이걸 얘기하는 건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 부분 설명할 때 애들이 이거 들을까요? 선행학습 다 했는데 이거 설명하실 때 대부분 애들은 뭐 하냐면요. 다른 과목 공부하거나 그냥 학원 숙제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들을 대부분 놓치죠. 근데 요새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트렌드를 보면요. 단순히 문제에 대해서 계산을 해서 답을 내라 이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들이 나왔고 그거를 정확하게 네가 한번 설명을 해봐.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결론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 결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소에 이제 공부를 시킬 때 이런 개념 노트를 좀 쓰는데요. 저희 초등반 아이들도 이걸 쓰고 있거든요. 자, 우리 수학 공부를 할 때 개념 설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지루해요. 이 설명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지루하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 자, 이제 개념 설명할게 하면 한 5분이 지나면 눈에 흰자가 보여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개념 설명을 할 때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하고요. 이런 과정들이 왜 나왔는지, 어떤 증명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를 쭉 설명을 해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아이들이 뭐라냐면 이걸 이제 본인 개념 노트에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하는 거예요. 결론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이 어떤 증명 과정을 통해서 나왔는지, 물론 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안 보고 다시 한번 써보는 친구들도 있고요. 그게 안 된다면 여기 칠판에 써있는 걸 보고 그대로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번 얘기 듣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본인이 한번 써본 친구, 혹은 본인이 한번 보지 않고 생각해보고 쓰는 거는 이 개념에 대한 지속 시간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이 개념 공부할 때 특히 본인이 한번 이 이론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 이 개념 노트가 왜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냐면요. 저희 아이가 만약에 3학년 1학기까지 선행과정을 나갔다고 해볼게요. 근데 우리 아이가 2학년을 올라갔어요. 2학년 1학기가 됐네요. 2학년 1학기 이제 본학년 거 공부를 하겠죠.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게 생겼어요.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3년 전에 썼던, 2년 전에 썼던 문제집을 다시 뒤적거릴 수 없어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폐품이 됐을 확률이 제일 높죠. 이 노트를 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옛날에 했던 과정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개념 노트는 그 한 학기, 3학년 1학기 과정 하면 끝, 뭐 3학년 2학기 과정 하면 끝, 이게 아니라 본인만의 노트예요. 선행 과정을 나가든 본 학년 과정을 나가든 계속 써나가는 노트이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내용이 생겼다 하면 이 노트를 이용해서 많이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좀 더 활용도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이 방법을 좀 많이 써요. 우리 아이가 개념이 잘 잡혀있는지 혹은 잘 잡혀있지 않는지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그럼 제가 수업 시간에 특정 학생을 제일 집중 안 하고 못할 것 같은 학생들을 많이 물어봐요. 질문을 하죠. 자, 이 문제 있으니까 이거 한번 설명해봐.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6도 한번 집어넣어 볼 거고요. 3도 한번 집어넣어 볼 거고요. 마이너스 6도 한번 집어넣어 볼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6 이게 뭔데? 그럼 3은 뭐야? 이 마이너스 6은 뭐야? 용어를 모르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요 문제를 풀 때는요. 이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여기 교점을 찾아야 되는데 연립방정식, 교점 이런 용어 자체를 모른다면 말로 표현이 불가능해요. 분명히 풀 줄 아는데 어떻게 풀 줄 아는데 설명은 못하겠어요. 그렇다는 건요. 여기 있는 이 단원에 대한 용어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나 단순히 그냥 문제만 푸는 기계가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게 문제에 대한 설명을 잘 못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개념 설명을 다시 정리 한번 시키고 문제 풀 때마다 공식을 다시 보는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꼭 가져주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께서 오늘 집에 가서 야, 나 오늘 설명회 갔다 왔는데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너 이거 한번 설명해봐. 뭐 하겠죠? 이나! 이것도 못해! 절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아이와 사이만 멀어질 뿐이에요. 이거는 현재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하는 방법이고요. 학원에서 이렇게 방법을 썼을 때 우리 아이가 이쪽 부분이 안 되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쪽 부분을 좀 보충을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방법일 뿐이지 집에서 쓰라는 방법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집에서 문제집 봤을 때 문제집 혹시 이럴까요? 만약 이 문제집을 봤을 때요, 얘가 잘하는 친구인지 못하는 친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얘가 풀었는데 틀렸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 고쳤어. 그럼 괜찮아. 근데 니 혼자 못 고쳤어. 이건 꽝이야. 자, 이렇게 틀렸던 문제들을 만약에 본인 스스로 고쳤어도 사실 큰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 중학교 2학년 때부터는 학교에서 시험이 있잖아요. 그럼 실제 시험을 봤을 때 평소에 이렇게 문제에서 우수수 털리는 친구들은 실제 시험에서 똑같이 다 틀려요. 그러면 평소에 이렇게 실수 많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도대체 습관을 어떻게 잡아줘야 되겠는가? 옆에서 지켜보는 분들이 약간은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제가 평소에 수업 시간에는요, 얼굴이 좀 험상궂게 생겨서 제가 안 웃으면 애들이 다 화가 난 줄 알아요. 그래서 그냥 하하호 이렇게 하다가 실수하는 모습이 좀 주기적으로 계속 보이면 제가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해요. 그래도 이 부분이 안 됐고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풀지 않으면 시험 볼 때 똑같이 실수할 수밖에 없어. 말로 통하지 않으면요, 제가 교재에다가 적어놔요. 만약에 한 친구들 중에서는 다 계산 너무 잘하고 다 정리까지 잘 했는데 마지막에 약분을 안 해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진짜 다 끝까지 다 왔는데. 그래서 옆에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빨간색 색연필로 약분 거기 노트에다 계속 빼곡하게 적어놨어요. 꼭 신경을 쓰라고. 나중에 한 2달인가 3달 지났던가 복도에서 지나치다가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문제 생각하면 그 빨간색 글씨가 떠올라서 틀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좀 실수를 많이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지켜보는 선생님이나 어머님께서 이런 부분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해주셔야 이 부분이 잘못됐으니까 내가 이걸 고쳐나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괜찮아, 지금 잘못했지만 실제 시험에선 잘하면 돼. 근데 이게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평소에 실수하는 거는 좀 교수자, 좀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민감하게 반응해 주시면 필요가 있겠고요. 자, 서술형 답안지는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실전 모의고사 특강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의고사에 대한 경험이 없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와서 이제 시험을 보면요, 이 OMR 카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 OMR 카드는 말 그대로 서술형이기 때문에 수식으로 문제를 써야 돼요. 근데 자, 서술형 쓰고 이제 다 걷어서 제가 채점을 하잖아요. 보면 여기다 소설을 쭉 써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줄글이 너무 길어서 이걸 하나하나 보려면 채점하는데도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게 잘못된 풀이 방법이고 완전히 틀렸냐? 틀린 건 아니에요. 틀린 건 아니지만 우리 실제 시험을 볼 때는 뭐가 있죠? 시간 제한이 있죠. 그래서 글로 그렇게 쭉 풀다 보면 본인이 풀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확하게 수식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런 거를 평소에 연습을 좀 시켜주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전 모의고사 특강을 하면 아이들이 답안지를 냈을 때 자, 어떤 부분은 잘했고 어떤 부분은 잘 못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해야 돼. 다음 서술형 만점 답안지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만점 답안지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수식은 좀 간략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디서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를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서술형 답안지 작성은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시험이 없으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올라가서 그때부터 한번 슬슬 시켜볼까 이것보다는요, 지금부터 시간이 있을 때 가끔씩이라도 뭐 한 3달에 한 번, 4달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이거 시험 보는 경험 같은 경우는 쌓이면 쌓일수록 아이가 좀 스킬이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가끔씩이라도 아이가 이렇게 시험 긴장감 있게 시험 보는 그런 습관들은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도 하나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실전 모의고사 특강을 났을 때는 아이가 딱 두 가지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는 진짜 내 실력이 궁금해서 내 점수가 궁금해서 온 친구. 두 번째는 토요일이에요. 놀아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어디를 오는지 모르고 그냥 일단 왔어요. 엄마가 가라니까. 왔는데 웬 선생님이 있네. 시험지를 풀래. 이게 뭐지? 풀었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 점수가 형편없이 나왔대요. 40점, 30점이 나왔어요. 그럼 끝나고 제가 앞에서 이렇게 풀이를 쭉 해주잖아요. 저를 못 봐요. 머릿속에 지금 5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집에 가면 어떡하지? 난 죽을 것 같은데.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요. 우리 아이들 아직 어려요. 점수로만 판단할 수 있는 시기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전 모의고사 특강도 보고 왔으면 어쨌든 본인의 친구들이랑 놀아야 될 시간을 할애해서 토요일날 공부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왔을 때 수고했어. 혹은 점수가 엄마 나 좀 안 좋은데 하면 괜찮아. 뭐 지금 점수 안 좋은 거 앞으로 이제 경험 쌓이면 잘 하겠지. 이렇게 자신감을 좀 북돋아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표는요. 학생의 언어 능력과 교과서의 언어 수준이에요. 자, 교과서의 언어 수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 이제 올라가죠. 쭉 올라가는데 애들의 언어 능력을 보니까 중학교 1학년에서 거의 있어요. 자, 이 이유가 뭔지 좀 봤더니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머님들이 시간이 좀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한테 본인이 읽기 싫어도 야, 책 좀 봐. 책 좀 많이 봐야 돼. 억지로라도 시키시죠. 저희 집에 있는 애도 책을 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스티커를 많이 모아서 엄마에게 선물을 받기 위해. 그 이유가 아니면 책을 읽지 아마 않을 거예요. 근데 중학교 1학년이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학교 활동도 많고 수행평가도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현저하게 떨어지죠. 자, 이렇게 되다 보면 사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예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한 연예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늦었을 땐 가장 늦은 거야. 이미 늦었어. 넌 안 돼. 아니고요. 저희 이제 책을 읽는 습관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들지 않더라도 2주에 한 권씩만이라도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읽으면 그거에 대한 독서 능력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어서 제가 직접 그냥 사진을 찍어 왔어요. 우리 아이들 지금까지는 책을 많이 읽지 않았더라도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습관은 지금부터 좀 들여놓으셔야 되는데 왜 책을 읽는 게 중요하냐? 자, 이 문제는 학교별로 이제 킬러 문항들을 좀 모아둔 건데요. 이 킬러 문항은 문제 자체가 엄청 길어요. 이렇게 긴 문제는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포인트로 어떤 식을 세워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드리면 이걸 만약에 문제집에 있는 문제라고 칠게요. 이 부분이 숙제로 나갔어요. 그러면 아이들 대부분 이건 별, 이것도 별, 이것도 별이에요. 왜? 이유를 물어보면요. 일단 첫 번째 읽기가 귀찮아요. 두 번째 쭉 읽어도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식을 어디부터 세워야 될지도 감이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설명을 하면요. 쭉 한번 읽어주고요. 그럼 제가 이제 야, 첫 번째 줄에서는 이걸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다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이거 한 번씩 세워볼까 그러면 하죠. 제가 읽은 걸 듣지 않아요.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이런 킬러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중학교마다 아이들의 수학 점수에서 변별력을 받기 위해 내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거의 모든 학교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신동이라고 나온 거 보니까 이미 학교가 노출이 됐네요. 여기 왼쪽, 오른쪽도 다 인근에 있는 중학교의 학교 문제이기 때문에 킬러 문항들이 존재하지 않는 학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간략하게 한 말씀 드리면요.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갈 때는 아직 좀 시간이 있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여파 때문에 내신 시험이 진짜 이렇게 쉬울 수가 없었어요. 교과서에서 거의 그대로 나왔거든요. 근데 딱 올해만 봐도 원래 정상의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시험을 볼 때쯤 되면 아마 학교별로 원래 난이도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꼭 책을 좀 많이 읽혀주시고 부탁을 드릴게요. 자, 우리 아이들이요 학원 끝나고 오면요 수학학원 끝나고 와서 밥 먹고 잔다. 그건 좀 어쩔 수 없고요. 난 피곤해서 쉴래. 그것도 어쩔 수 없고요. 집 방에 들어와서 공부를 해요. 그러면 뭘 하나 한번 유심히 보면요.
수학학원 끝나고 왔을 때 대부분 아마 영어 숙제하고 있을 거고, 영어학원 끝나고 왔을 때 대부분 아마 수학 숙제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요. 근데 이게 이제 망각국사인데요. 처음에 배웠을 때 양이 이제 기억하는 게 100%라고 가정했을 때요.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숙제를 하는 뭐 하루나 이틀 이렇게 지났을 때 기억력은 반절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럼 이 반절도 남아있지 않은 기억력으로 문제를 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 이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을 때요.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면 본인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들이 지켜봤을 때 이놈이 방에 들어간 지 1시간, 2시간이 넘었는데 아직도 뭐하고 있지 딱 들여다보면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 야 빨리빨리 하고 자. 한 1시간 지나서 또 보고 있으면 아직도 이거 하고 있어. 마! 빨리빨리 해야지. 아직까지 뭐해? 너 지금까지 뭐 유튜브 본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들 수밖에 없죠. 아이들이 힘들어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워하는 방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현재 초등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학습 계획표를 작성을 하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과제를 적어가요.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100번 과제 얘기해줘도 집에 가면 난 숙제 뭔지 모르겠는데 엄마 숙제가 뭐야 이렇게 해서 계속 그에 전화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숙제 적어가고 그 다음 여기서 해결 시간, 숙제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이거를 같이 적게 돼요. 그러면 이 해결 시간이 숙제하는 시간이 만약에 너무 길어진다면 개인 담당 선생님과 이제 상의를 통해서 숙제하는 시간은 언제 하고 혹은 뭐 개념 정리는 언제 하고 이런 부분적인 상의가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고요. 집에 갔을 때 우리 아이가 수학 숙제하기는 도저히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적어도 그날 배웠던 내용 같은 경우는 이 개념 노트를 한번 정리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 시간이 안 된다. 그러면 그래 그럼 오늘 배웠던 거 개념 노트라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자. 이렇게라도 해주셔야 아이가 숙제하는데 좀 시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자, 학년별 중점 사항인데요. 자, 이 부분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분이 뭘 얘기하시는 거냐면요. 이제 서울대 의대 최초의 조기 졸업생인데 이분이 강조하시는 건 수학 문제를 풀 때요. 답지를 보지 말아주세요. 무조건 오래 고민해 주시고요. 답이 나올 때까지 난 고민해서 성공했어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머님들 이 영상을 봤을 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럼 우리 아이는 오늘부터 답지를 다 회수하고 문제는 너 혼자 무조건 생각해봐서 오랫동안 고민해보고 풀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학원에 반절 이상 별표를 쳐서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중학교 1학년, 현재 초등학생, 현재 학습 방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심화학습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되게 분분하실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심화학습은요, 최상위 수학, 1등급 수학, 어려운 문제집을 풀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할 수 있는 문제 수준에 대해서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많이 고민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우리 아이가 만약에 2-1의 1단원을 배웠어요. 유리수와 순환소수를. 근데 집에 와서 숙제하는 폼을 보니까 문제 반도 못 풀어요. 그리고 또 문제를 풀다 보니까 앞에 있는 공식이 기억이 안 나서 앞에 이론 내용을 다시 뒤적뒤적 거리고 있어요. 이런 친구한테 야, 답 주변에서 고민해. 안 돼요. 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기본적인 문제를 잘 풀지 못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문제를 혼자 스스로 좀 풀 수 있을 때까지는 그 다음에 적어도 앞에 있는 공식을 보고 풀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그 연습을 먼저 시켜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답지든 앞에 이론 내용이든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충분히 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됐고 응용 문제에 다다랐는데 이 응용 문제가 될 듯 말 듯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끝까지 고민을 해보라는 거예요. 자, 이 고민은 왜 필요하냐면 방금 전 이제 성공한 분의 인터뷰도 보셨겠지만 제가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문제 푸는 걸 제가 돌아다니면서 많이 보잖아요. 보다 보면 굉장히 답답하게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문제 한 문제를 푸는데 제가 설명해주는 방법이면 풀이가 좀 두 줄이면 끝나요. 근데 얘는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열로 갔다 결국에 결론은 도달을 했는데 풀이 과정이 너무 길어요. 그럼 그 문제를 보면서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해봐.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한 1주, 2주가 지나서 다시 한번 보잖아요. 똑같이 풀고 있어요.
자, 야, 너 전번에 내가 이거 얘기해줬잖아. 왜 그러니? 물어보면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쌤, 내가 푸는 방법이 있었고 쌤이 얘기해주는 방법이 있잖아.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떠오르다 보니까 헷갈려. 나 이거 다 틀릴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원래 알던 방법으로 할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자, 아이의 입장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죠. 근데 반대로 이렇게 내가 무언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을 때 이 새로운 방법으로 금방 바꾸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공부를 할 때 이 방법 저 방법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본 친구.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본 친구들이 왜 방법을 쉽게 바꿀 수 있느냐? 본인이 해봤거든요. 어려운 방법으로도 풀어봤고요. 조금 더 쉬운 방법으로도 풀어봤더니 아, 이게 내 방법이구나. 이게 더 낫구나라는 걸 본인 스스로 느꼈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좋은 방법을 얘기해주거나 친구들이 좋은 방법을 얘기해주면 그 방법대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평소에 중학교 1학년이나 현재 초등학교 공부를 할 때는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된다면 최대한 한번 고민을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학원에 이제 문제집을 가져갔는데 아이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하는데 문제집에 있는 문제가 굉장히 깨끗해요. 아무것도 써있지 않아요. 이러면 선생님이 봤을 때 얘가 도대체 어디까지 고민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어떻게 독심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이가 고민했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쓰고 그 과정이 비록 틀렸을지언정 그거 그대로 가져가라고 얘기해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봤을 때 아, 얘가 여기까지 한번 고민을 해봤구나. 그러면 이건 잘못했어. 혹은 여긴 잘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당장 시험이 큰 시험이 없는 현재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1학년까지는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시기를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 중학교 2학년 때는 올라가면 이제 내신 관리 본격적으로 이제 시험이 시작되는 시기인데 이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요즘에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내신 대비 기간이에요. 이제 다음 주면 아이들이 시험을 보는데 제가 여자 학생들을 제일 많이 좀 물리는 편이에요. 뭐 제가 막 욕을 해서 아니면 막 아이들을 못 살게 굴어서 보는 게 아니고요. 내신 시험 대비를 하다 보면 9회차 동안 모의고사를 봐요. 학원에 와서 이제 실제 시험처럼 시험을 보는데 시간 딱 40분 정해놓고 끝나면 그냥 칼같이 제가 걷거든요. 그 중에는 쌤 아직 못 풀었어요. 난 10초만 더 줘요. 20초만 더 줘요. 심지어 OMR 카드 아예 체크를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 시험처럼 연습을 안 시키면 실제 시험에서 똑같기 때문에 제가 진짜 가차없이 뺐거든요. 안 돼. 그럼 점수가 한 80점 맞던 친구가 진짜 한 20점, 30점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울고불고 난리가 나요. 저도 애 가진 아빠인데 그런 거 보면 마음이 안 아프겠어요. 당연히 아픈데 아이들이 진짜 시험에 봤을 때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진짜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올라갔을 때는 실제 지금까지 이제 가졌던 그 지식들을 실제 시험에 맞게 제한된 시간에 맞게 좀 풀어낼 수 있는 연습들을 시켜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학교 3학년 과정인데 3학년 때부터는 대입 제도, 대입 설명회를 어느 정도 참석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그 대학교에서 어떤 과목들을 우리는 이제 보겠다. 그걸 알아야지 이제 그거에 대한 대비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대입 이제 시켜주시고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본격적으로 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모의고사 수시로 보면서 공통과정 잘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죠. 현재 고등학교 이제 학생들은요,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내신에 목숨을 걸어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자, 여기 이 등급 같은 경우는요, 왼쪽에 있는 표로 6, 5, 4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이 6, 5, 4는 2등급 이상 올라간 친구들이 6에서 4로 올라가는 게 24, 5에서 3이 30, 4에서 2가 24, 이 정도의 비율을 갖고 있다. 이 퍼센테이지를 나타내는 건데, 실제로 3등급에서 1등급을 맞은 친구, 1등급으로 올라가는 친구는 주변에서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것도 당연한 게 뭐냐면요, 1등급 맞은, 처음에 시험에서 1등급 맞은 친구들은 내가 이 내신 성적 놓치지 않으려고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3등급 맞았던 친구가 1등급을 맞았던 친구들을 역전한다는 건 거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첫 번째 내신을 잘 봐야지 고등학교 생활이,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좀 더 수월하게 얻을 수 있고, 그래야지 좋은 대학교에 좀 더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실제 고등학생들은 첫 번째 내신 망하면요, 그냥 이건 네이버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쳐본 거예요. 1학년 친구들은 첫 내신 망하면 나는 수시는 틀렸어, 정시, 각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아니도 안다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내신 망하면 난 내신 점수 잘 땄으면 없겠구나, 이런 거를 현실에서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는 건요, 저희 이제 학원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올라올 때 아이들이 좀 적응하는 시스템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나 아까 수학을 제일 많이 포기하는 게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초6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오기 전에 일단 4달에 걸쳐서 계산력, 계산력이라는 건 기초 계산력에 관한 문제고요. 그 다음 교과서 정복의 달, 그 다음 서술형, 실전 감각의 완성의 달, 이렇게 4달에 걸쳐서 아이들이 중1 수학에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할 수 있게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전부 다 무료로 재원생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이 11월부터 2월까지 4달에 걸쳐서 만약에 개인적인 뭐 스케줄이 있어서 어떤 한 주는 참석을 못한다 하면은 부분적으로 빠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모든 것 중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건 계산력인데, 우리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이는 계산력은 완벽해, 얘는 실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잔실수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제가 시켜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안 하고 갑자기 여기에서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계산력 자체가 안 되면 문제를 풀어내는 게 자체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문제 푸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산력이 조금이라도 미비한 것 같다 하면은 여기부터 시켜주시는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제 오늘까지 설명드렸던 부분은요, 고교학점제가 뭐고, 고교학점제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교육제도가 어떻게 바뀔 건데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도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에 대한 상대평가는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을 때 이 공통과목 성적 잘 받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부터 좀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다음 두 번째는 예전처럼 그냥 공부를 막 열심히 해서 수능만 잘 보면 대학교 가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아이가 어떤 과를 가고 싶은지는 어느 정도 결정을 해서 그 과에 맞게, 그 과에서 요구하는 과목에 맞게 공부를 시켜주셔야 되고요. 다음 마지막 3번째는 지금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이 많은 변화들이 있을 때 우리 어머님들 혹시나 생각하실 때 내년에 정확하게 발표가 나오니까, 내년에 발표 나오면, 혹은 25년에 정확한 발표 나오니까 25년에 발표 나오면 그때부터 하면 사실 대비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한 설명회 이후에 내년에 뭐 제가 또 설명회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요, 내년에 정부에서 구체적인 이제 발표 확정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도 어떻게 대비를 시키셔야 될지는 미리 좀 계획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이 안에 들어있는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자료 하고요. 뭐 여름방학 특강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입학 원서에 이제 저희 입학 테스트 신청하는 그 원서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엔 더군다나 또 입학 테스트가 좀 무료로 시행된다고 하니까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작성해서 나가실 때 저기 앞에 계신 선생님께 제출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랫동안 앉아서 이렇게 설명드느라 너무 힘드셨죠? 엉덩이 붙이고 오래 앉아 계시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얼마나 힘든지 좀 공감이 되시나요? 오늘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런 관련해서 설명회가 있으면 또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설명회를 맡았던 조정부장 장선주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은 나가서 질문하고 가시면 됩니다. 공정자료는 1월달 앞에 계신 어머니는 귀를 안 아프셨어요? 괜찮아졌어요? 목소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괜찮아졌어요?